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참행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탈당을 앞둔 이준석 전 대표를 김 대표가 왜 만났는지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참행 중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난 까닭 1위. 당대표 물러나지만 울산은 지킨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총선 이제 넉 달 남았고요.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속보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뉴스탑10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부로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 이따 저 사자성어는 풀어볼 테지만 행유부득 반구적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할 거다. 예, 당이 처한 모든 상황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다. 책임을 통감하는 듯한 얘기와 함께 저의 거취로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통합과 포용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한다. 조금 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빠르게 안정시켜야 되는 당부까지 공식 기자회견 없이 참행 중 외부 연락을 끊은 채 한 이틀간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당대표 물러나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SNS를 보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당대표만 물러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것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울산에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거로 보이는데 자,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거취를 결정을 해서 공표를 했다면 대표직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직이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우선 장제원 의원한테 선수를 빼앗겼고 그다음에 책임은 본인이 더 큽니다. 장제원 의원보다 어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맹을 하다가 겨우 내놓은 게 지금 대표직 내려놓겠다라는 정도 가지고 이 본물처럼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예. 김기현 대표가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 대표직 사퇴로 방어할 수준은 이미 훨씬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오늘 저것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하나의 어떤 일단락이 아니고 예. 내일부터 다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맺음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올 초 3월에 과반이 넘는 득표로 전당대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당대표에 선출이 됐던 김기현 대표가 9개월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윤재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책임도 통감한다라는 취지에. 근데 박원석 의원님, 아까 네. 최병무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 두 번째, 세 번째 속보로 좀 저희가 제작진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물러난다고 하면서 당의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앞서 저희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김기현 대표 외통수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대표직이냐 아니면 울산 지역구 사수냐.
근데 총선 순위 이바지하겠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울산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뭐 행간의 의미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명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어쨌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은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당대표직이든 아니면 지역구 불출마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먼저 결단을 하고 대표는 뭔가 혁신에 저항하는 혹은 혁신에 반대하는 혹은 기득권에 연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떠밀려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직을 지킨다는 것도 모양새도 굉장히 좀 우스워지고 예. 그리고 격에도 잘 맞지 않고 앞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당내에서 그게 맞는 거야? 이제 이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어서 예. 김기현 대표가 기왕 내려놓으시려면 크게 내려놓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도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미련이 보입니다. 남아있다. 예. 울산 지역군 사수 의지가 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조금 전에 물러났습니다.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근데 저희 제작진도 지금 신지호 의원님 네. 자료 화면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김기현 대표 그래도 명색이 집권 여당 당대표인데 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절차 뭐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맹 중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침묵으로 쭉 일관하다가 조금 전에 SNS 통해서 사퇴 의지를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SNS로 먼저 올린 거 아니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요 저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지위를 내려놓으면 최소한의 감동 내지는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새로운 의혹에 출발이 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이 마당에 도대체 왜 만난 건지 만나서 서로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데 아니 지금 현 당대표가 왜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다 그런 건데 그러면 쫓아낸 주체가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이게 엄청난 이제 또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기현 대표의 저 모습이 정치인 김기현의 총체적 실패다. 정치인 김기현의 총체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지명한 게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력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 이뇨한 위원장과 물밑 조율을 하면서 그 혁신위가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하고 성과를 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돼가지고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것은 이거는 정치적 부재고요. 예.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처럼 딱 그 뭔가 선수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타이밍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타이밍 감각이 알겠습니다. 거의 예. 없고 막판에는요. 그 이른바 용산의 기류를 읽는데도 실패했다. 용산의 기류를 읽는데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갖고 그걸 읽는데도 실패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본인 당대표직에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물러나겠다고 말한 시각이 조금 전에 30분 전쯤임. 오후 5시쯤이었고 사실 이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저 속보 내용보다 오히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그로부터 6시간 전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자맹 중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혁신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명확히 보이고요. 의정 활동을 보고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큰 결단을 앞두고 그런 사전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예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글쎄요, 이 만남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살퇴를 결심했는지 혹은 그 전부터 결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다만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오늘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정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김기현 대표. 가장 큰 책임은 김 대표의 것이 아닌 여일 가시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 김 대표가 사퇴 얘기 나와서 당황했다. 내 거취 얘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김 대표 거취 얘기 많이 하게 됐다. 당내 중진이 주선했다는데 이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글쎄 아무리 이리저리 좀 뭐 생각을 해봐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12월 27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뭐 탈당하겠다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지금 현재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그것도 더군다나 본인이 거취 문제를 상의한다? 그렇다면 우선 드는 생각은 그럼 뭐 둘이 같이 탈당하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랬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평소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아마 마지막으로 본인이 대표직 사퇴나 뭐 이런 걸 결심하기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뭐 탈당을 막는다든지 하는 뭔가 공로를 좀 세우고 본인의 그 책임론을 약간 사면받고자 함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예. 그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회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탈당 직전, 신당 창당 직전입니다. 뭐 지금.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뭐 무슨 우회도 회군처럼 돌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정무적 오판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정무적 오판을 최병무 의원과 신재호 의원이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꽤 많이 활동을 하시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셨거든요. 설주현 변호사님. 일단 팩트는 두 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상상하고 여러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를 오늘 비공개로 만났다. 그리고 오후에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근데 이제 만났던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서로 거취 얘기를 하게 됐지만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많이 했다. 상대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이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일단 뉴스가 몰입이 돼버려. 이슈가 계속 정치권의 이슈가. 그럼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불출마까지 포함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대표직 사퇴였다고 한다면 오늘로서 그냥 마무리가 되면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최병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불출마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거 관련한 계속된 논의가 된다면 또 뉴스가 또 국민의힘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제가 뭐 옹호를 해드려야 되나 어째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모종의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저는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건 뭐였습니까? 희생이라는 주제 하에서 영남권 중진들의 어찌 보면 퇴진론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어떤 영남의 중진 이거 다 나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이 자기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남권 신당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의 만남이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에 있어서 이후의 그림과 어찌 보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뭐 당대표 사퇴한 것도 사퇴한 거지만 자맹 중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근데 그중에 만났던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 과거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춰 왔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비빔밥 값이 올라갈 거예요. 아 진짜요?
특히 우리 이준석 대표님 당선되신 후에 시중에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비빔밥 말씀하셔서 진짜 비빔밥 값이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비빔밥에 들어갈 고명이 자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비비는 걸 제가 좀 잘 하니까 그런 일들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배 타고 끝까지 잘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필요한 역할들 이렇게 해서 잘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시도록 할 테니까 오늘 따릉이 타고 오셨다면서요. 그래 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두 사람의 2년 전 모습 잠시 보고 왔고요.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명확하게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사표를 던지기 전에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간명하진 않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시나리오를 짜보면 첫 번째, 아까 최병우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탈당을 막고 마지막으로 대표로서의 역할을 세우는 전략이다. 두 번째, 이렇게 어쨌든 당 내에서 여러 압박이 있고 울산 출마 보장 못 받을 바에야 이준석 전 대표 손잡고 뭔가 울산의 무소속 출마나 새 출발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2번을 생각했다면요. 그거는 정말 김기현 대표는 배신자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어서 설마 김기현 대표가 2번을 생각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1번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준석 탈당을 막으면 뭔가 보수 분열의 보수 분열을 예방했다고 하는 공로를 세워서 뭔가 자신의 책임의 일정 부분을 좀 그걸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거였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녁 무렵에 이렇게 당대표직 사퇴를 내놓은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1번이었다 할지라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감각이 참 진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천하용인의 첫 번째 천하람 순천 위원장 전남 도당 모임에서 자신은 내년 4월 총선에 순천에서 출마하겠다. 순천이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고 갑과 을로 쪼개지는데 젊은 층 유권자들이 더 많은 순천 을로 출마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이 전남 도당 위원장, 같은 자리에 있던 전남 도당 위원장의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날 것이다. 천하용인조차도 같이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뭘 하려고 했다? 이것도 보면요. 참 제가 봐서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전혀 감흥도 없고 개운하지도 못한 뒷맛이 남는 좀 찝찝한 그런 꼴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 신재호 의원 판단은 둘 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난 배경은 김기현 대표가 1번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1번을 생각했더라도 그거는 좀 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다 간명하게 해석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사실은 뭐 저게 2번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쨌든 차선 변경이 빠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고 새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예정돼 있던 자리였고 본인이 자기 거취를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더 많이 얘기했다. 이런 설명인데 설사 그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 그게 이제 당 안팎에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났을까? 그 점은 조금 의아해요. 사실은 1번도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막고 마지막 공을 세우려고 했다면 진작 움직였어야죠. 지금 본인의 대표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진즉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말의 수위를 높이고 행동의 수위를 높일 때 만나서 설득하고 뭔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외면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나리오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 오늘 만남의 자리를 그렇게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치밀하게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공이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다소 세밀한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는 정리하고 원래 좀 얘기를 할게요. 최병우 의원님.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아까 화면에 봤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 여전히 좀 나름 괜찮은 관계인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좋지 않은 사이인데 자맹 중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전직 이준석 당대표를 만났다면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반대, 품어야 된다 아니다. 혹은 뭔가 혁신에 김기현 대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생각은 김기현 대표는 아니다. 나는 혁신 대상이 아니고 울산 지역구는 꼭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물론 전직이지만 이런 갈등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당연히 판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김기현 대표가 잘 알 거예요. 예.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를 해야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는 잘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대표직만 내려놓고 내년 총선 불출마 얘기는 거론을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또 저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뭐 본인 얘기에 의하면 한 보름쯤 뒤에 이제 탈당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때로는 여기서 헤어져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잠시만요. 헤어진다면 어떤 계획이 헤어진다는 있는 거는 겁니까? 본인이 탈당까지도 충분히 각오하고 지금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물론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그 본인과 가장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뭐 거의 야당 빼놓으면 대척점에 있는 여당 내에서 그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뭐 본인 거취가 달려있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라는 예. 관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대표직 내려놓으면서 대통령을 들이받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한 아마 불쾌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최병무 의원 말씀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 중에 2번도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원래 1번으로 생각하고 만났는데 김기현 대표가. 예. 근데 1번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무적인 감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런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의미라는 걸 이준석 대표는 금방 간파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얘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저런 2번과 같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저 입장을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항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어떤 물밑에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장지현 의원 김 불출마 대통령이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고 불출마하는 그 의사를 저는 전달했을 걸로 제가 관측을 합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네. 김기현 대표의 뭐 대표직 뭐 사퇴나 혹은 울산 불출마를 애들어서 메시지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갔을 거라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당대표직은 물러났지만 오늘 본인 SNS에 쓴 것처럼 울산 출마는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면 이 부분부터 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전직 대표가 파열음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분석까지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자맹 중에 만났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아니,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정권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최악인 거는 네.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끌어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그쵸, 1년 그쵸. 반 만에 지금 서울에서 6곳밖에 못 이긴다고 보고서 나오니까 지금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네. 자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그쵸, 한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될 거 없습니다. 그럼 주어를 이준석 전 대표로 와볼게요. 아까는 이제 김기현 대표였지만 박원석 의원님,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게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도 자리에 물러났지만 본인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당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그런데다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게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장제원 의원 거취가 정해지고 김기현 대표 사퇴 가능성이 알려진 상황에 오늘 뭐 언론에다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유턴은 없다는 입장이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27일 날 본인이 예고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신당 창당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뭐 미지수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이제 그 뭐랄까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본인이 해왔던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후에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다른 어떤 인적 쇄신으로 큰 폭으로 연결될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뭐 거의 신당 창당까지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당에 탈당할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은 조금 별개로 뭐 박원석 의원은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다만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비공개 회동 얘기가 불거지 지기 전에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다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다. 김기현 대표 참을성 많고 일 잘하는 분이다. 이 SNS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과 좀 얼추 맞는 분위기도 있고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그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신당론을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당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눈덩이 볼듯이 뭔가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야 되죠. 같이 할 사람이 어제는 2명이었는데 오늘 3사람, 4사람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드디어 이제 신당을 하겠구나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람 변호사조차도 국민의힘 후보로 순천 의뢰 출마하겠다. 허은하 의원, 그 이준석 그 같이 하는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이 비례대표니까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다.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냥 시끄러웠는데 전혀 뭐가 알맹이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뭔가 뉴스는 만들어서 그 해야 되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다 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또 저렇게 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거드는 듯한 그 뉴스 생산용이지. 지금 저는 김기현 전 대표가요 최악의 경우 이 울산 공천을 못 받으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만요. 이준석 신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다시 속보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김기현 대표가 불과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5시쯤에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고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취지를 다시 그냥 행간대로 읽어보면 울산 지역구 불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셈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다시 김기현 전 대표로 시선을 돌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대표 자질을 지키기보다는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열심히 잘 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지금 못되지 않다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떤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하지. 김 대표님이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사퇴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따로 연락하시거나 좀 이렇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중요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 외에 특별한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뭐 의논 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일 최고위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시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 당직자들조차 뭐 김기현 대표의 최측근조차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선택지 중에 하나는 지워졌어요. 대표직 사퇴. 그러면 이제 울산을 지키냐 험지 출마하냐 혹은 뭐 둘 다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는 울산 지역구 출마 의지는 좀 비춰지는 것으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어디로든 울산에 나가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에 당선이 되면 5선입니다. 그동안에 쭉 17대, 18대, 19대, 21대 사실 한번 울산시장에 도전했던 적도 있고요. 표 차이를 쭉 보면 비교적 본인 스스로는 이제 울산 지역구, 울산 남구울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좀 받는다고 자평할 수 있겠는데 설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오후 2시 방송하고 올 때만 해도 저는 모두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직은 물론 지역구도 내려놓으셔야지만 어찌 보면 이 쇄신에 대한 장제원 의원 이후에 쇄신에 대한 어떤 이 기류가 쭉 당의 국민의힘으로 뻗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스톱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당연히 사퇴를 하는 거였었고 어떤 지역구 불출마도 포함이 됐었으면 오늘의 김기현 대표가 제시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그래도 당이 국민의힘이 혁신을 한다라는 어떤 뭐 느낌이라도 가질 수가 있었었는데 저는 오늘의 이 지역구는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이 지역구 출마 여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항명을 하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뭐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그러한 때인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로 직전에 난 어떤 대표직 사퇴만 나온 이 입장은 어찌됐든 간에 좀 김기현 대표에게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또 질문, 지역구 출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당대표직 물러난다. 그리고 그 울산 지역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거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정확히 팩트만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지호 의원님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장제원 의원의 어제 불출마를 두고 뭐 보수 여권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했다면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신지호 의원 분석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 사직생, 당대표직은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놨던 그 SNS의 글들과 혹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산 5선 도전의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놨다 하는 점에서 저거는 당대표직과 울산 남구 공천을 맞바꾸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건데 근데 그렇죠. 이 당 대표로서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지도력의 부재 뭐 이래갖고 사퇴하는 마당에 나는 총선은 그래도 출마할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아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놓고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김기현 대표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울산 남구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당대표직을 저렇게 허망하게 내놓으면서 나는 지역구에는 출마할래. 그러면 울산 남구 주민들 자존심에 얼마나 그 상처를 주는 겁니까? 예. 물론 뭐 이제 꽤 비판을 하셔서 굳이 반론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말을 빌자면 김기현 대표가 잘못한 게 뭐 있고 다 용산 신호받아서 김기현 대표는 그걸 충실히 이용했을 뿐인데 여러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거든요. 잠깐 제가 첨언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집권 여당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주제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났고 일단 그전부터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 대표 이후 비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번 찍으시면서 계속 여기는 또 올라갔다 내려오네? 이쪽 타야 되겠다. 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전시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는 홍보할 데도 없고. 장관님 하트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적. 찍으시다가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림 조심하세요. 그림. 조심하세요. 그림. 잘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전시회 내주셨네. 제가 쭉 돌고 싶긴 한데 그러면 카메라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요. 장관님이 작가세요? 네. 아까 저기 그 그림 이거는 대단하신데요?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네. 너무 멋있는데요? 법무부 통상 일정 중에 성남시청을 찾았고 신상진 성남시장과도 꽤 여러 얘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역시 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화답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당대표가 물러났어요. 저희 이제 방송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보수 여권 엄중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전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비례대표 출마 혹은 총괄 선대위원장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전 우선 한동훈 장관이 그 정계 입문을 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그냥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 정계에 입문할 때 명분 있게 입문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큰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앞번호는 뭐 그냥 당선되는 거고 뒷번호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낙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선택, 거기다가 이제 앞번호로 가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뭐 그냥 그 금배지 하나 달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의 정계 입문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역구 출마로 당당히 당선돼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뭔가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뭐 선대위원장 같은 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대위원장 얘기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저는 비대위원장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게 그 저희 뭐 오래 경험을 해보면 그 뭐 이런저런 그냥 그 어떤 그 경륜이 있다고 해서 정치를 꼭 잘한다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는 특히 이 감수성, 유권자 감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와서 더군다나 그걸 지휘한다? 저는 아마 굉장히 그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권 핵심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권 내에 뭐 차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데에서 워낙 그 상당한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활용을 하려면 뭐 선대위원장,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거,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뭐 정치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도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왔던 게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두 사람의 역할론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의 대략적인 입장 얘기까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정치에 나서게 된다면 제대로 그런 네. 한동훈 장관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주변 정치하는 우리 선후배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인기, 국민적 그런 어떤 인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가는 게 낫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한 네. 후보를 표적에서 싸워서 이기는 데 따른 그런 어떤 부가가치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전국에 선거를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그런 부분에서 시점은 또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한 달 전까지만. 한 달 전이면 되네.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를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의원님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병무 의원은 별로 그렇게 큰 가능성에 무게를 두진 않으셨지만 선대위원장 비례대표 출마, 한동훈 장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신재호 의원님. 예,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원 당규에 입각해갖고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요.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표 한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비대위 출범 요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비대위 출범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다음 주 정도에 저는 띄우고 공관이 이제가 주도하는 공천혁신 국면이 이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그럼 당 지도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기 선대위원회를 띄울 수는 있다. 조기 선대위원회를 띄워서 그럼 그때 원희룡, 한동훈 두 현직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뭐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뭐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시나리오 이외에 다른 것들은 현실성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뭐 여러 압박도 있었지만 여기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는데 포스트 김기현 체제 시나리오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얘기했던 아까 김기현 대표도 실제로 본인 SNS에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로 좀 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본인은.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3번. 뭐 여러 시나리오, 공천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새 당대표를 뽑는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서 당대표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있고. 지금 당대표 사퇴 거리 상태가 됐잖아요. 1번.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윤재혁 원내대표 몫이 될 수 있는데 박원석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기 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 새 당대표 선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윤재혁 원내대표가 일단 권한대행을 맡는 거는 절차상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그 체제 하에서 공관위 선대위에서 총선까지 간다.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까지 내리면서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좀 극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비대위 체제일 텐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 뭐 그거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한동훈, 뭐 원희룡, 근데 그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뭐 하루도 안 해본 분인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그에 비하면 원희룡 장관은 정치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던 간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서 큰 폭의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무난하게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보다도 뭔가 이게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큰 변화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호하지 않겠나.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가능성을 한동훈 장관보다는 비대위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높여 가능성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부터 당내 권력 갈등은 시작이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와 교감을 한 쪽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 정도면 상징적이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도 당을 흔들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이제 비주류 쪽에선 물꼬를 탔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가 곧 구성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느 기간 통해서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 곧 멀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대표의 공백,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공백 사태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김기현 대표로는 수도권 선거 역부족이거든요. 당 얼굴을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표직은 선거 승리를 해서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대표직은 사퇴하고 울산 출마는 용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당의 총의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당대표 이제 없어졌어요. 김기현 대표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빈 공객을 누가 어떻게 메우느냐가 국민의힘의 총선 앞둔 최대 관건일 텐데 그러면 이른바 친윤, 초선 혹은 기득권 쪽에서는 지도체제를 일단 잘 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반면 비윤 중진들 혹은 비윤 쪽은 아예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났으니 확 바꾸자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확 바꾸자는 쪽이 아마 더 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 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거의 일환으로 뭐 비대위를 만들든 공관위를 만들든 뭐 여하튼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사실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키느냐 하는 건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곧 뭐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목받는 사람은 선대위원장이지 그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가면서 아까 신재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선대위나 공관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땡겨서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공관이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비대위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면 비대위에서 한 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다음에 뭐 공관이 선대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비윤계 주장대로 비대위를 한번 거쳐가면 그러면 이게 자꾸 국민의힘이 뭔가 확확 바뀌는구나 혁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민주당과 대비가 되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쭉 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권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사람을 좀 자주 이렇게 바꾸는 형식의 지금 이른바 비윤계 주장 그것도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지현 의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 사퇴 이런 정도의 동력 흐름이라면 윤재혁 권한대행,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보다는 비대위로 가야 민주당과 대비되는 혁신의 흐름 때문에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얻을 수 있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마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앞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정말 오랜만에 성남시청 방문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비대위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 오늘 추가 입장에 나오면 저희도 좀 속보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고 김기현 대표 사퇴 직후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관측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 대신에 이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장관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당 입장에서는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요한 위원장까지 비대위원장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안철수 의원 생각인데, 근데 어찌됐건 아까 저희 뉴스타트 초반에 상대당 민주당의 이제 그 설주한 변호사께서도 뭔가 그 국민의힘은 지금 뭐가 됐든 우여곡절을 겪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고요하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실제로 인요한 비대위원장 가능성까지 하면 중도층을 더 포섭할 수 있다는 게 안철수 의원 생각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을 해주시면 민주당으로서는 땡큐입니다.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계한 안철수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이준석 대표에게 돌리면서 이준석 대표를 잘라야지만 혁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추천하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해주시면 그나마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지금 저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이슈 몰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당 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밀려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이런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떠한 당 대표들이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또 어떠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이런 당무 개입에 대해서 비판의 어떠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비대위 얘기 나오고 한동훈 장관 얘기도 심심하지 않게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났고 어제 장제원 의원 친윤 핵심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는 친윤 초선들 이 정도 쇄신이면 됐으니까 현체 잘 유지하자. 아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으니 한동훈 장관 비대위든 원희룡 장관 비대위든 가면서 이른바 친윤 4인방,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런 의원들까지 실제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들을 정리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김기현 대표가 자맹 중에 만난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일 겁니다. 대표 측 사퇴 전에 조언을 했다고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대통령이 출장 중이니까 차분히 생각하라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중에 이제 집권여당 당대표가 물러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11시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일단 사퇴 표명 이후에는 입을 다물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쏟아내는 모양이에요. 인민재판처럼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 안에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 모양인데요. 김기현 외전화를 갑갑했고 나쁜 감정 없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했고요. 신지호 의원께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게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코멘트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충고와 조언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설명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격의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의 사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 짠한 심정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이 뉴스를 탈 수 있는 소재가 거의 소진이 됐는데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전 대표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피커로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오히려 김기현 전 대표가 열어준 셈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김기현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일방적인 목소리, 한쪽의 얘기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공개 회동이었고 두 사람 중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퇴 표명 SNS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온 뒤로 당이 혼란이 끊이지 않다는 이준석 전 대표 표현까지 나왔고 그런데 또 자맹 중에 집권여당 당대표가 두 사람이 만났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그 최병우 의원님 저도 글쎄요 뭐 이제 시사 토크 프로는 꽤 오래 진행을 한 셈인데 이런 경우도 참 흔치 않게 봤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생각에 지금 네덜란드 순방 중에 대통령실 생각 그럼 윤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 생각은 좀 어이없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뭐 이런저런 종합 보고를 했겠죠. 예. 그랬을 때 도대체 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가서 만난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아마 할 거고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제 괘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본인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김기현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 본인의 거취를 더군다나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하고 가서 논의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바로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불쾌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표직만 내려놓고 지금 뭐 이제 불출마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몰고 올 여권 내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윤 대통령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참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반면 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일 테고. 박원석 의원님, 예.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잠시만요.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 대통령이 온 뒤로 당이 혼란 끊이지 않는다. 이건 사실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집권 여당이 야당이 여당 된 건 대통령의 선출이고 근데 그래서 여당이 된 건데 대통령이 온 뒤로 국민의힘이 그전부터 혼란스럽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미뤄 짐작컨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원내대표 혹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의 항명 혹은 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김기현 전 대표 행동이라면 그게 쭉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의 갈등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지나치다. 이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윤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저는 당대표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윤심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 상황에서 뭐 양측이 매끄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만 가지고서 이걸 항명이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몰아가는 거죠. 아직 그렇게 볼 만한 예.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동병상련의 심정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뭐 원수 같은 사이가 아니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로서 과거에 호흡도 맞췄었고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없다 이런 걸 드러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걸 가지고 항명이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은 진짜 대통령이 당무의 전면에 서는 거죠. 당무의 전면에 서가지고 일일이 다 개입하고 대통령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스른 짓을 하는 것은 다 배신이고 항명이다. 이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저는 또다시 그 여권의 초선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동병상련 얘기를 하셔서 2년 임기 못 채우고 사퇴했고 여기 올 3월에 됐는데 1년 더 못 채우고 사퇴했어요. 그 김기현 대표. 아니면 대통령이 별나서라는 표현까지 오늘 SNS에 썼는데 국민의힘에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 내용이네요. 원래 애초에는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걸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졌었는데 내일 최고위를 엽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주체는 윤재혁 원내대표, 윤재혁 권한 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대위 조기 등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나오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수장이 된 윤재혁 원내대표는 내일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요동이 쳤어요.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김기현 대표 당대표를 내려놓으면서
본인 책임 크다, 오롯이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이바지하겠다, 울산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 김기현 대표의 사퇴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와 8위고요. 오늘 제가 한 조간신문 제목을 읽어보니까 혁신한 당이 역사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상대당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물론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도 사퇴하라고 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8대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총리 만나시는데 어떤 말씀하는 예정이세요?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찬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혹시 박원 의원 불출마를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른바 친명계 그 중진 핵심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나 험지 가가지고 마음 펴놓고 네.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백의종군할 테니까 예. 불출마하면 불출마할래, 이런 게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완전히 총선판을 가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우리가 백의종군할 테니 한번 다른 사람들도 좀 한번 보자, 이런 예. 얘기라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당신들이 기득권자인데 기득권자가 왜 백의종군 안 하냐. 국민의힘은 이미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의 튄 불출마 불똥, 저 이현욱 의원의 비판 목소리까지 만나봤는데 잠시만요. 그 전에 참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어서 오늘 오후에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공식화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된다는 목표까지 제시를 했는데 새해 창당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 연대까지는 생각 안 한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저 정도 수준의 얘기, 신당 창당 공식화하고 내년 초 이준석 전 대표와는 연대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복의 초기 단계다. 최병우 의원님, 총선 앞두고 정치권이 점점 더 분화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신당 창당을 저 정도면 100% 하겠다라는 말이네요. 저는 아직도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세력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신당을 새해 초에는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신당 창당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1월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표를 어디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호남이기 때문에 결국 호남의 이재명 대표의 관련한 연관된 1심 선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남의 좀 뭐라고 할까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겪으면 본인의 공간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노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월 달까지 건재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본인이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단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최병무 의원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까지 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켜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 앞서 김기현 전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때 요동칠 수 있으니까 신당을 그때 창당하는 시점도 중요하다고 했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비교적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 재판 혹은 여러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는 신당을 더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야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해서 과연 얼마나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비명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 장제원 의원 친윤 핵심도 불출마하는데 우린 뭐냐라고 하면서 희생 얘기를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거는 이제 아마 어제까지 상황 같아요. 장제원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근데 오늘 상황까지 조합하면 김기현 대표도 사퇴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사퇴 안 하냐? 누구 리스크가 더 큽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이게 아마 1월 중에 4개가 나올 겁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이미 나온 김용 판결,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백현동의 김인섭 판결, 그리고 이제 쌍방울의 이화영 판결,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 위정교사 판결, 이 4개가 총선 전에 놓으면 상당히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지금도 이게 재판을 일주일에 2번 가는데 만약에 3번씩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총선을 지휘합니까? 저는 당연히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이런 게 국민의힘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틴다 봐요. 그래서 저도 이낙연 대표의 가장 1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로 간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1월 달에 저는 신당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원욱 의원도 원칙과 상식이, 그러니까 비명계도 우리도 지금 백의종군을 한다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책임을 지는 게 도리다. 이거와 좀 결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럼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뭐냐? 양지만 쫓아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현욱 의원님과 거의 한 달 전인가 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때 저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 공천이라든지 자리에 욕심 있는 건 아니다. 연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험지 출마라든지 아니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비켜줄 용태를 할 생각도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저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과의 어떤 공유를 하실 수 있을지,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재판 리스크는 실제적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협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표는 뭐 1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는 3심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어떤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꼭 물러나야지 혁신이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별 의심이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그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저는 이낙연 대표 오늘 그 인터뷰하신 내용을 직접 들어봤었을 때는 일단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정도 입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들은 내용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뭐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모임에서 그 창당에 필요한 정도의 당원 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행 단계, 창당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거의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요. 지난번에는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연합 정치를 통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재명 대표 저 말을 맞받아친 이탄희 의원인데 박원석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일단 민주당의 불출마 의원들 4선의 우상호 의원, 박병석 의원 6선, 나머지 오영환, 강민정, 오늘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하겠다고 해서 총 6명이긴 한데 문제는 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거와는 무게감이 좀 다를 수 있고 다음 화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꽤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바라보세요? 아니 글쎄요. 저 6분 중에는 출마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오히려. 있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선거제도 이 연동형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발언을 해왔고 급기야 그걸 위해서 이제 본인의 백의종군 불출마까지 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우선 들고요. 민주당의 이른바 대표적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586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은 그 당 내에서 뭔가 쇄신의 걸림돌이 되기로 따지자면 국민의힘 내에 윤핵관 다선들 못지않게 민주당의 586 다선들도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의를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의 저런 인적 쇄신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 내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상은 일단 이재명 대표일 거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86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리부터 나서서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의미를 격화시키고 이른바 방어막을 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이 저런 어떤 586들의 오래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설주환 변호사도 그렇고 민주당 내의 젊은 정치인들이 훌륭한 어떤 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런 586 기득권에 대해서 국민의힘만큼도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부에 희생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경쟁뿐이다 이런 비명계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게 바로 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개딸 관련 제명이나 마을 개설자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개딸분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한 행동인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경우고요. 실제로 제명인의 마을에서 문자 폭탄을 보낸 회원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저희는 그런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고 또 수박이란 용어 쓰지 말자고 그런 운동을 그 제명인의 마을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탈퇴하시면 되죠, 뭐. 대표님과 우리 지지자분들의 서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탈퇴하고 안 하고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한다 제명이나 말해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문자폭탄 과격 행동 개딸들 아니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경우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이분이 그 개설하신 분이요. 명투버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2022년 3월 달에 제명인의 마을을 개설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설했다 해서 과연 이게 모든 그 회원들의 대표성이 있는가? 첫째, 통제가 되는가?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만 8천 명 정도가 계속 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개딸 용어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이 개설자가 응답하라 1997 인용하면서
본인이 개딸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언론 보고 이거 쓰지 말아달라.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진짜 개딸들은 20대로 이게 절대 수박만 안 쓴다. 그런데 진짜 개딸과 그럼 이게 가짜 개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비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저는 그렇다면 이게 폐쇄하든지 본인이 카페를 폐쇄하든지 거기 어떻게 본인이 통제가 되고 진짜 개딸, 가짜 개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수박이라는 용어가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폐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래 봅니다.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평가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받고 있었던 개딸들인데 알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카페를 만든 이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길지 않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까지는 좀 혼란스럽고 꽤 요동쳤던 여야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봤다면요. 지금부터는 검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봉투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니까 이른바 짜장면 먹는 사진으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꽤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내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뭐라도 나를 올고매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이게 8개월이나 될 사안이냐는 거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관행이나 수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보신 그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본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게 큰 사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검찰의 얘기는 왜 송 전 대표 구속해야 되냐?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 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검찰은 범죄 혐의를 촘촘하게 확인했다. 이 내용까지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송 전 대표는 용산의 한 음식점을 찾아서 저렇게 짜장면을 먹는 모습까지 올릴 정도로 여전히 좀 자신감에 차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좀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부터 만나볼 이 얘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면 원래 애초에는 뭐 3, 4억 정도의 4천만 원 뒷돈 뇌물 혹은 돈봉투 관련이었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7억 6천만 원, 8억 원대까지 늘어났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게 이제 형식은 이제 공익 단체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를 위한 개인 조직이 아닌가. 거기를 통해서 이게 편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한 게 상대 액수가 7억 늘어난 거고요.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수사한 적이 없다. 제가 세 가지로 지적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돈봉투 있죠. 이거는 300만 원으로 옛날에 박희태 대표 300만 원으로 이게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런 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혐의 중에 뇌물이 4천만 원입니다. 뇌물은 실무적으로 500만 원만 넘어도 영장을 다 청구합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면 특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특가법에 5년 이상 엄청난 게 형량의 큰 중죄입니다. 뇌물은. 뇌물이 4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특가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자금도요. 보통 수천만 원 정도 받아도 영장 치는 경우 많은데 지금 이제 7억 아닙니까? 금액이 세 가지 다 뇌물, 정치자금, 돈봉투 전부 게 구속 사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구속을 할 때 꼭 송영길 대표가 유죄 확신이 있어야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예. 유죄의 확신은 나중에 유무죄, 나중에 재판 다 끝나서 합리적 의심이 없은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유죄가 되는 거고요. 예. 구속 단계는 상당한 의심만 들면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돈벌이 있다는 상당한 의심도 안 됩니까? 상당한 의심. 저는 확신이 드는데 왜 밑에 윤관석 의원부터 그다음에 이정건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다 거의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돼 있거나 혹은 재판에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돈을 5천만 원 준 사학과 김모 씨가 돈을 주고 송영길 대표한테 고맙다. 인사까지 받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한 의심은 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100% 유죄인지 무죄인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상당한 이유, 원래대로 가면 영장 발부는 넉넉하다. 도주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하다. 왜? 또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해라.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구속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그 설전 변호사님. 좀 반론 차원에서 들어야 될 게 결국은 불법 정치자금이 2배 가까이 뛴 게 검찰의 수사 결과. 물론 검찰은 촘촘하게 확인했다고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 아니고 뒷돈도 아니고 이것 또한 별건 수사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아마 먹사이라는 어떤 재단법인 형태로 아마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회계 처리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인지 여부는 상당히 조금 다툼이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영장 발부 사유 중에 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어떤 의견이 갈라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돈봉투 관련해서도 이걸 수수했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었냐 없었냐라는 여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어찌 보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이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검찰 측에서 이 사건과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돈봉투 사건과의 연계성을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예.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하면서도 그 검찰은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은 결국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영장 여부도 글쎄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영장 기각에 대한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반대 전망. 검찰이 오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 혹은 본인의 외곽 후원 조직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 꽤 금액이 큰데 이거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서 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국내 정치 상황이 꽤 어수선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 일정으로 지금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반도체 순방으로 이번 해외 일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재벌 총수들과 함께 이번에 반도체 동맹 네덜란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직접 찾아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함께했고 실제로 여기 클린룸을 방문했는데 이번 국빈 방문 네덜란드와의 수교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반도체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칩워 반도체 전쟁 그 책을 보면요, 저 네덜란드의 ASML 이 회사는 이제 그 슈퍼을입니다. 반도체에 그 납품을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장비를 서로 살라고 이게 대기하고 있는 슈퍼을 대단한 게 장비 회사죠. ASML이 여기를 이제 그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 하이닉스 같이 이제 가서 삼성하고는 1조 원 규모 우리나라의 그 연구 시설도 유치를 하고 SK 하이닉스하고도 상당히 그 협력을 한 아주 이제 중요한 이번에 그 행사였고요. 결국 이제 그 반도체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면 바로 ASML 저 장비를 안 주는 거예요. 예. 중국에는 저 장비를 안 파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네덜란드와 우리가 반도체 동맹까지 맺어서 장비를 원활히 공급받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에 그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그리고 특히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네덜란드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영웅 히딩크 감독. 어퍼컷 세레머니가 선거 유세 당시 윤 대통령 화제였었는데 당시 히딩크 감독이 지금 국빈 방문 자리에 네덜란드 국왕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모양이.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축구 팬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토탈 사커의 창시자 네덜란드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요한 크루이프 선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의의를 윤 대통령이 다졌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네덜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반도체 동맹 꽤 중요한데 사실 이거 못지않게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국내 상황 특히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이 부분도 관심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윤재혁 원내대표의 조금 전 긴급 목소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배포를 할 입장은 아닌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제가 아침 8시에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은 표정의 윤재혁 원내대표가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를 하고 앞서 자막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의 3선 이상 중진들과 함께 그 전에 연석회의까지 개최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최고위도 정상적으로 열겠다. 오늘 당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직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님께 짧게만 질문 드리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뭔가 당이 당대표 사퇴 이후에 바로 이제 추스리는 모습들을 보이면 원래 윤재혁 권한대행으로 총선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 아까 가능성 얘기도 그래픽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바로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면 뭐 1시간 남짓 전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지금 권한대행 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시나리오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리된 입장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정리된 입장. 이거는 거의 뭐 준비한 듯한 저는 코멘트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바로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내일 뉴스탑10에서 아마 이걸 비중 있게 내일 국민의힘이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 혹은 포스트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에 어떻게 당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까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여의도가 들썩들썩하고 여야 모두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전현직 대표의 만남은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라고 하셨고요. 동병상련. 장제원과 김기현 비교된다. 아마 김기현 대표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짜장면 먹는 사진은 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역시 국민의힘에 요동쳤던 당대표 사퇴 얘기까지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에 사상 최고 금액으로 계약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자 이른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도 메이저리그와 대박 계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구의 신이다. 부담감 없습니까? 어른들의 시선은 좀 힘들었죠. 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시선을 보니까 잘하면 무조건 아빠 아들이니까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요즘 뭐 아들인데 이것밖에 못해? 약간 이래버리니까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세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더 잘해서 나로 인해서 아빠의 활약상이 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계약을 맺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84억 원.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외야수들 내로라는 대나수들 일본에도 많은데
이정우 선수의 계약 좀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의 손자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뭐 전 세계 야구 역사에 뭐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년에 1억 1,30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이 성사가 된 걸로,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한화로 1,484억인데요. 연봉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약 1년에 240억을 버는 거예요. 이 계약 규모 자체도 포스팅 시스템,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모든 구단들이 비공개로 협상을 하게 되는 이 포스팅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역대 최고액이지만, 뭐 류현진 선수, 오타니 선수 다 포함해서요, 아시아 선수가 미국으로 바로 진출한 그 진출 첫 해 액수로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정말 역사를 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게요. 마이너리그 거부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4년 뒤 옵트아웃 조항도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6년 계약을 하지만 4년째가 됐을 때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파기를 하고 내가 자유경쟁 시장에 나가서 선수와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값을 더 높여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선수에게 유리한 조항이고요. 이제 이종범 선수가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아니라 이종범 선수가 이정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날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하면 이정범이었는데 이제 이정범 선수의 아들이 지금 메이저리그에 대박 계약을 맺었고요. 허준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근데 이게 이정우 선수의 계약 자체를 키움 구단이 한 시즌 먹여 살릴 정도 돈까지 벌어줬다면서요? 이번 계약으로 키움이 웃습니다. 약 248억 정도 최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메이저리거에서는 이렇게 선수를 데려가면 이적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구간별로 비율이 있어요. 통 합산을 다 하면 248억인데 이게 작년 키움 전체 예산이라는 거예요. 다 보전하고도 남을 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의 손자의 대박 계약,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꽤 속보성이 많아서요. 마지막 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